데일리 브리핑. 네, 매주 월요일 데일리 브리핑에서는 저희 워싱턴 한면택 특파원과 함께합니다. 한 특파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워싱턴입니다. 네, 이번 대통령 선거의 분수령이 될 이 두 후보 간의 첫 TV 토론이 내일 밤에 열리게 됩니다. 이게 정말 상당히 좀 중요한 그러한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예년 같으면은 대선 후보 토론이 세 차례 열렸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차례합 원전이고 아주 대실시만 하지 않으면 된다라는 그런 그 속설이 많이 적용이 되어 왔었는데요. 이번 선거는 아시다시피 전혀 분위기가 다른 것 같습니다. 6월 달에 그 첫 토론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붙었다가 바이든 대통령의 그야말로 일생일대의 가장 뼈아픈 실수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그대로 후보까지 사퇴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바뀐 거 아니겠습니까? 7월 21일 사퇴를 발표를 했고 바로 이제 한 달 만에 이제 8월 22일에 해리스 후보가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공식으로 새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등극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후보 교체까지 불러온 그런 대선 후보 토론이고, 이번에는 이제 앞으로 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은 트럼프 후보로서는 두 번째지만은 또 상대가 바뀌면서 첫 번째 해리스 후보와의 토론 대결 아니겠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상황이 어떤 상황이 펼쳐지고 어떤 여파를 미칠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긴장감이 매우 감돌고 있는 그런 토론 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일 첫 토론은 역시 또 펜실베니아에서 열리거든요. 네. 경합지 중에 경합지이고 이곳을 차지하는 사람이 백악관에 들어갈 것 같다라는 그런 관측이 지배적인데, 필라델피아의 국립헌법센터에서 열리게 되고 동부 시각으로 밤 9시부터 90분간 열리게 됩니다. 이 90분 안에 한시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그런 정말로 피가 마르는 그런 순간을 보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관측이 나오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두 후보 모두 내일 토론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물론 아주 심각한 실수일 경우에는 급추락할 수도 있고, 그렇대 지금 워낙 팽팽하게 접전을 펼치고 있는 양상이기 때문에 승부가 거의 판가름 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는 관측 때문에 매우 중시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해리스 후보에게 더 중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8월은 그야말로 역사적인 돌풍의 한 달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한 돌풍, 전당대회 컨벤션 효과도 있었지만은 그러한 지지율이 다소 주춤한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살려야 하는, 이제 광풍으로 몰아쳐야 하는 그런 이제 숙제를 안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고요. 무엇보다도 뉴욕타임스 지지율 조사에서 지금 정체됐을뿐만 아니라 47대 48로 역전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다시 만회하는데, 무엇보다도 유권자들의 28%는 해리스에 대해서 좀 더 알아봐야 되겠다라고 대답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반면에 9%만 트럼프를 더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얘기하는 것을 볼 때는, 트럼프 후보야말로 2016년부터 또 4년 대통령까지 또 지냈기 때문에 누구나 이제 잘 알고 있는 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해리스가 과연 어떤 인물인지, 진면목이나 그의 또 그녀의 정책, 바이든과는 뭐가 다른지 이것을 보여줘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해리스 후보에게는 가장 중요한 그런 토론이고, 이것이야말로 또 백악관으로 가는 마지막 최후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
라는 그런 지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자, 카멀라 해리스 후보는 미국은 과거로 되돌아가지 않을 것, 미래를 향해 전진할 것이라는 구호를 내걸고 있고요. 도널드 트럼프 후보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라고 이렇게 이제 강조를 하고 있는데 얼핏 뭐 말은 다르지만은 내용은 비슷하다 이런 생각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자, 어쨌든 두 후보 모두 토론 준비에 심혈을 정말 그야말로 심혈을 기울일 것 같은데 어떤 전략을 쓰게 될까요? 각각 후보가? 네. 해리스 후보는 단적으로 얘기해서 자신과 트럼프와의 상반된 그런 입장이나 정책 이것을 적극 아주 드라마틱하게 그 비교하는 대조시키는 그런 전략을 들고 나올 것이 분명합니다. 네. 이미 이제 전당대회 그 수락연설이나 또 유세에서의 연설 또 캠페인 광고에서도 보면은 모든 것을 비교하거든요. 대조를 시키면서 누구 편이냐, 누구 국민의 편에 선 후보가 누구냐라고 이제 묻는 형식으로 유권자들의 표심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트럼프는 과거로 후퇴하려는 거 아니냐, 후퇴하는 그런 후보이고, 그러나 자신은 새로운 미래로 전진을 시킬 후보다. 또 이제 해리스 후보는 중산층 근로자들을 위해서 싸우는 그런 미국민들 모두를 초점에 맞추고 있는데 이 트럼프 후보는 부자들을 부자인 본인이 부자 친구들만을 위한 그런 입장이나 정책을 쓰려는 것 아니냐라고 이제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 대조 전략을 쓰는데 여기에 이제 두 가지 해리스 후보의 그 아킬레스건 취약점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건 뭐 해리스 후보뿐만 아니라 민주당 행정부 이제 우선 그 방어를 해야 하는 그런 후보의 그 숙명이기도 한데요. 경제는 불만인 그 유권자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물가를 많이 잡았다고 하는데도 생활 필수품의 물가나 주거비 이런 것은 여전히 높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이제 많이 낮췄지만은 이제 그 서민 생활고를 어떻게 잡을 것이냐 이런 것을 얘기를 하면서 또 이제 비교를 대조를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폭리를 취하려는 일부 업체에 대해서 트럼프 후보는 감세 조치를 안겨주러 가고 있지만은 자신은 이제 미국민들의 실생활, 생활비를 낮추는데 모든 그 주안점을 둘 것이라는 점으로 비교를 할 것이고요. 국경에 대해서도 이제 한 2년 연속으로 240만 명이나 불법 입국자들이 몰려드는 바람에 국경이 무너진 것처럼 얘기를 많이 지탄을 받아왔거든요. 그러던 것이 이제 올 들어서는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하루에 2,500명이 넘으면 그냥 국경 일시 폐쇄시켜버립니다. 그런 다음부터는 한 달에 체포되는 미입국자, 국경 불법 입국자들이 8만 명대로 급감을 했었거든요. 이런 것을 내세우면서 이것을 국경 올 2월에 상원에서 초당적으로 이 국경 안전 강화와 이제 또 다른 이민 구제 조치를 합한 그런 초당적인 법안이 이제 합의가 됐었습니다만은 이것을 통과시키려고 할 때 트럼프가 본인의 선거에 더 유리하게 이제 끌고 가기 위해서 이것을 공화당 상하원에서 이제 자초를 시키도록 그렇게 이제 유도를 했다라고 역공을 취하는 그런 그 전략을 써왔습니다. 이것이 아마 내일 그 토론이나 앞으로의 선거전에서도 계속 지속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트럼프 후보는 무엇보다도 바이든 해리스 행정부에서 여러분들은 더 생활이 나아졌습니까? 많이 듣던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레이건 후보가 이제 이것으로 대통령에 당선되는 에러로프라는 그런 질문을 한 것과 똑같은 말은 쓰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자신의 그 일기 때와 지금 물가나 경제, 실질 소득 이것이 나아졌느냐 이런 식으로 나아진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라 이런 식으로 이제 자극을 하거든요. 그런 전략을 하는데 바이든 해리스
두 사람 공동 책임으로 돌리는 겁니다. 미국민 유권자들의 그 불만 사항, 국경이나 또 이제 이 물가 경제 여기에 대한 불만, 또 이제 중동이나 우크라이나에서의 그 지구촌 분쟁, 그 악환, 이런 그 대혼란 상황을 바이든 해리스 행정부에서 이제 초래를 했기 때문에 두 사람 공동이다. 그 새로 나온 또 단어가 있는데요. 공동 책임 있는 후보가 어떻게 새 페이지로 이제 넘길 수 있겠느냐? 그 자격이 없다는 얘기고요. 그 책임질 사람이 어떻게 또 그 새로 전진을 시키겠다는 얘기냐고 이제 역공을 펴는 그런 그 모습을 보이고, 본인은 이미 그 이런 것을 충분히 잘 해낸 그런 그 경력까지 있기 때문에, 경험까지 있기 때문에 본인이 자신이 그 적임자다, 이런 전략으로 지금 내일 토론도 펼치고, 그리고 이제 선거전도 최후 선거전도 채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사실 뭐 지금까지 이 TV 토론이라는 게 두 후보가 나와서 자기의 정책을 얘기하고 그 정책을 듣고 무슨 유권자들이, 시청자들이 무슨 결정을 하고 이런 그런 토론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이게 보면은 뭐 서로 간에 말을 어떻게 주고받으면서 치고 나가느냐, 상대방의 말을 어떻게 받아치느냐, 뭐 이런 거. 그다음에 그 표정은 어땠나, 뭐 또 얼굴에 무슨 뭐 모습은 어땠는가, 뭐 이런 게 오히려 더 유권자들한테는 저희 관심의 대상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면에서는 네. 어떻게 보십니까? 두 후보가 누가 맞습니다. 누가 이길 해리스 것 같습니까? 후보가 미리 예견을 하면서 뭘 걱정하냐면은 트럼프 후보는 무수한 거짓말을 할 것이다라고 미리 바람을 빼려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예. 그만큼 누가 뭐래도 눈 하나 깜짝 않고 계속 조금 과장이나 뭐 좋게 얘기하면은 과장이지만 허위 주장 같은 거를 이 기탄 없이 막 몰아치거든요. 그렇죠. 이런데 과연 얼마나 그 냉철함을 유지하면서 맞받아칠 수 있을까? 이것도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런 아마 연습을 엄청 많이 했을 겁니다. 피츠버그 한 호텔에서 닷새 동안 두문 분출하면서 연습을 했거든요. 네. 트럼프와 그 비슷한 몸짓, 또 이제 넥타이 그 길게 매는 넥타이, 빨간 넥타이 매는 거, 이런 복장까지 비슷한 사람을 상대로 해서 연습을 했다고 하니까요. 그것을 뭐 철저히 그 대비를 했을 것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또 싱겁게 승부가 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자기의 할 말만 막 계속 몰아치고, 또 거기에 말려들지 않고, 힐러리 클린턴 때 토론을 준비했던 그런 참모들이 이번에 많이 도왔다고 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첫 번째 여성 후보였고, 또 그때에 이제 그거 비슷한 그 트럼프의 그 스타일을 잘 아니까 어떻게 대처를 하고 무엇을 피해야 하는지 이것을 많이 그 조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미끼, 해리스 후보가 트럼프 후보의 미끼가 돼서는 안 된다. 오히려 미끼를 놓아야 한다. 이런 그 아주 단적인 그 표현까지 나오는 것을 볼 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말로 그게 아주 순간에 뭐 어떻게 보면 위기 대처 능력도 보여줄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순발력이나 또 심지어는 하나의 표정, 제스처, 말투, 이것까지도 제일 이제 그게 바로 이제 하는 것이지, 정책이 어떻고 그게 옳은지 그른지 이거를 따질 겨를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그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어떻게 보면 이제 토론 솜씨인데, 트럼프 후보는 이미 오랫동안 그 토론 경험이나 그런 순발력을 이미 해봤기 때문에 유리하다고 아마 볼 수는 있지만요. 트럼프 참모들이 걱정하는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지나치게 공세적으로 나갈 때면은 본인 자신도 제어하지 못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내재적인 그 두 가지 약점이 있지 않습니까? 여성 혐오적인 그런 생각이라든가, 또 지금 카말라 해리스를 계속 지적 능력이 떨어진다라고 이제 경멸을 쪽으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게 무심코 튀어나올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는 오히려 역풍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그것을 조심하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뭐 누구 말도 잘 안 듣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걱정하는 그런 거고요. 너무 또 지나치게 트럼프답지 않다라는 그런 그 점잖은 태도로 일관할 경우에는 너무 이제 옛날 같지 않다. 너무 이제 에너지도 떨어지고 활력도 없고 뭐 이게 좀 불안해서 그런 거 아니냐. 지금 뒤처지고 있는 그런 오늘도 뭐 뉴욕타임스에서 전체적으로는 1포인트 앞선 것으로 나타났지만은 이 블루월 세 곳, 펜실베니아, 미시간, 위스콘신에서는 모두 해리스 후보한테 뒤진 것으로 나타났고요. 심지어는 레드월이라는 조지아, 노스캐롤라이나, 애리조나, 네바다에서는 48대 48 다 동률입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트럼프 후보도 이렇게 안심할 만한 그런 처지는 못 되거든요. 네. 이러다 보니까 이게 불안감에서 오히려 무리수를 뒀다가 역풍을 맞거나 아니면은 또 너무 점점 빼다가 트럼프답지 않다라는 소리를 들을 때는 그것도 역작용을 네. 그렇겠네요. 역풍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정말로 외줄타기 그런 그 토론 대결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워싱턴 한면택 특파원이었습니다. 인사이드 아메리카. 네, 남가주의 폭염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곳 날씨가 이전보다 확실히 더 더워졌다고 말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기후 변화가 LA 지역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까? LA 타임스가 오늘 아침 이에 대한 내용을 전하고 있는데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합니다. 박현경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주부터 이번 주말까지 사람들 대화 중에 빼놓지 않고 나오는 게 바로 이야 덥지요? 이 얘기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전보다 확실히 이곳 LA가 더 더워진 것 같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은데 어떻습니까? 네, 남가주에 오래 사신 분들도 또 온 지 얼마 안 된 분들도 올여름이 가장 더운 것 같다라고 말하는 경우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주말 남가주 곳곳에선 최고 기온 기록 경신하거나 같았는데요. LA 타임스는 오늘 한층 덥고 또 한층 건조하고 전반적으로 달라졌다면서 기후 변화가 앞으로 LA 삶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에 대해 전하면서 기사 첫머리에 이런 내용을 실어 눈길을 끕니다. 미국에서 지난 1959년부터 1964년까지 방영된 공상과학 TV 시리즈 더 트와일라이트 존 중에 지구가 점점 태양에 더 가까워가는 그런 내용의 편이 있었다고 합니다. 기온은 매 순간 더워지고요. 그러자 캠퍼스에서 페인트가 녹고 도둑은 물을 훔치기 위해 주택 안으로 들어가고 고속도로는 결코 찾을 수 없는 보다 시원한 목적지를 찾는 그런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대부분 도시에 남아있는 소수 아파트 거주자들이 눈부신 햇살 속에서 땀 흘리고 걱정하는 동안 라디오 아나운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날씨를 전했습니다. 날씨가 너무 더워서 사람들이 인도에서 계란을 튀기는 요리를 할 수 있고 바다에서 수프를 데울 수 있다 이렇게 아이고. 전한 것입니다. 예. 이 악몽 같은 미래의 온도 과연 몇 도였냐? 110도입니다. 이 에피소드가 방영되고 나서 60년이 지난 지금 110도란 이 온도 더 이상 상상 속의 공포의 온도가 아니죠. 맞아요. 2020년 LA에서 역대 최고 기온 기록이 나왔는데 우들랜드 힐스에서 121도를 찍었던 겁니다. 그리고 지난 10년 동안 우들랜드 힐스에선 110도 이상으로 오른 게 최소 24차례나 된다고 하네요. 네. 그래서요, 이렇게 한층 더 더운 기후가 현실로 나타난 가운데 LA의 삶이 어떻게 변화가 될지 LA 타임스가 또 예상을 했네요. 네, LA 타임스는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LA 삶이 어떤 모습일지 살펴봤는데요. 예. 먼저 LA 주민들 변긴 물을 마시게 될 것이라고 했는데 이 재활용된 물을 보다 많이 쓸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지금은 LA 주민들이 쓰는 물 대부분이 타 지역에서 끌어오는 거잖아요. 예. 수도꼭지에서 트는 물 약 90%가 멀리 떨어진 오웬스밸리, 북가주 그리고 콜로라도 강에서 나오는 것이고요. 단 8%만 지역 지하수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보다 훨씬 적은 2%만 재활용되거나 폐수를 이제 깨끗하게 만들어 다시 쓰는 건데요. 오는 2035년이 되면 LA 지역에서 이제 수도꼭지 틀었을 때
가운데 최소 70% 물이 로컬리 조달되고요. 네. 21세기 중반엔 더 많이 조달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그렇게 해서 샤워하고 뭐 양치질하고 커피 머신 돌리고 또 식물에 물 줄 때 얼마 전에 이렇게 배수구로 흘려 보냈던 물을 그때는 재활용하게 된다는 관측입니다. 네. 참. 아이고. 정말 그 아까 트와일라이트 존이라는 TV 프로그램 얘기를 하셨죠. 네. 그 프로그램이 정말 그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이 과학 네. 얘기들 무슨 뭐 위성에 가서 이렇게 뭡니까 거기 살고 있는 원주민들을 실어오는 얘기 뭐 그런 것 굉장히 많아서 제가 참 좋아했던 그 프로그램인데 네. 정말 이제는 세상이 정말 그 TV 드라마처럼 변화가고 있다라는 게 정말 아주 실감이 오네요. 네. 또 이 자동차에 관해 달라지게 될 것으로 보이는 부분도 또 내용이 언급이 됐다면서요. 네, 전기 자동차를 운전하게 되고 운전도 훨씬 덜하게 될 것으로 신문은 전망했습니다. 오는 2050년 101번 프리웨이를 달릴 때 다른 시대 유물을 발견하게 될 수 있다며 그게 바로 2020년대 후반에 만들어진 크로스오버 SUV라고 전했는데요. 이 차를 보면서 주유소와 자동차 연료를 가득 채웠던 그 시절을 추억하게 될 것이고 이 차는 클래식 컬렉션의 일부로 오토쇼에 가는 차일 것으로 생각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하는 당신은 태양광으로 충전되는 전기 자동차를 타고 달리고 있을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오늘날 캘리포니아주는 이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요. 전기 자동차, 트럭, 버스는 대부분 재생에너지, 주로 풍력, 태양광으로 구동될 것이라고 신문은 봤습니다. 이렇게 되면 대기 질이 개선될 것이고 LA의 그 악명 높은 스모그를 없애는 중요한 조치가 될 것이란 지적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LA 주민들 이동 방식뿐만 아니라 생활 방식도 바뀌게 될 것이란 전망 함께 나왔는데요. 가게들 위로 지어진 주택들 또 여기에 식사를 위해서 설계된 사이드워크, 인도 가장 가까운 식료품점까지 차를 타고 가는 게 아니라 좀만 걸어가면 되는 곳. 그렇게 해서 도시 계획자들을 이걸 15-minute city 15분 도시라고 일컫는다고 하네요. 대부분 주민들이 15분 안에 걸어서 또는 자전거를 타고 그게 아니라면 대중교통을 타고 갈 수 있는 도시를 뜻한다 하고요. 네. 이 아이디어는 실제로 네덜란드에서 콜롬비아 또 오레곤주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적으로 이미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LA 카운티에선 랭캐스터 당국이 이미 그곳의 다운타운 일부를 황무지 도로에서 나무가 늘어선 그런 블루버드, 대로로 바꾼 15분 도시에 대한 케이스 스터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야, 네. 실제로 정말 얼마나 기온이 더 오르는지 그런 관측도 나왔습니까? 네, 얼반 랜드 인스티튜트의 메리안 데피그 디렉터는요. 미국에서도 LA죠. 이곳은 점점 더 덥고 더 건조해질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정부 최근 기후변화 평가를 보더라도 LA의 평균 최고 기온은 21세기 중반까지 최대 5도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극심한 더위, 또 극한 기온, 그 날짜도 더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2050년까지 LA 지역 많은 지역들에서 가장 더운 날은 최대 10도까지 지금보다 더 오를 수 있고 2100년으로 보면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계절 자체가 크게 바뀌면서 지금 여름과 같은 조건이 6개월 동안 지속될 수 있다는 최근 연구도 나왔습니다. 그렇게 더위가 심한 날엔 뭐 ER, 응급실엔 열사병 앓는 사람들로 가득 차게 될 것이고 네. 그중에 많은 사람들은 다름 아닌 어린이 또 노인이 될 것이란 우려입니다. 그리고 한낮에 날씨가 너무 더워지게 되면 이제 예. 정원사, 야외 근로자들도 일을 할 수 없게 되면서 바깥에 끊임없이 돌아가면서 들려오는 리프 블로어, 그런 낙엽 청소 기계 소리도 더 이상은 들리지 않고 멈추게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한마디로 사막이 된다는 얘기네요. 그렇네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거리에서 보는 풍경도 달라지겠습니다. 우선 잔디밭이 사라지게 될 거란 전망인데요. 이미 사실 잔디에 물 주는 것 네. 금지하는 방향으로 많이 움직였고요. 미래 LA는 살아남으려면 근본적으로 달라져야 하는데 진정한 지중해성 기후에 더 가까워지게 되면서 잔디는 아예 사라지게 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 팜트리, 야자수도 줄어드는데 대신에 그늘은 또 더 많아지게 될 것이란 관측입니다. 팜트리가
잔디의 길을 따라갈 가능성이 높고 이제 다른 식물들로 대체되는 것이죠. 그래서 비행기 타고 LA 상공을 날아가다 하늘에서 밑을 바라다 보면 지금과는 많이 달라진 LA 모습을 보게 되는데 팜트리는 보이지 않고 대신 뭐 참나무, 월계수, 무화과나무, 기타 잎이 무성한 캐노피들로 대체될 것이란 예상입니다. 이 밖에 또 기후 변화로 미래에는 어떤 모습의 LA가 그려질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와 있습니까? 공기는 더 깨끗해지지만 연기가 나는 날은 더 많아질 것이란 전망입니다. 전문가들은 깨끗해지는 그 자동차와 에너지 덕분에 대기 질이 향상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기후 변화로 인해서 산불 더 크고 빈번하게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LA가 앞으로 더 많은 그런 산불 연기에 시달릴 가능성이 있다고 말합니다. 캘리포니아주의 미래 배출량에 따라서 2050년까지 연평균 산불 면적 최대 52배, 52배까지 증가할 수 있다 하는데요. 그래도 산불이 발생하지 않을 때만큼은 LA 지역 대기 질이 상당히 지금보단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폐협회에 따르면 LA 지난 24년 동안 1년을 제외하고 전국에서 가장 스모그가 심각한 지역으로 꼽혔었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 마운틴 라이언을 볼 수 없게 될 것이란 전망도 나왔는데요. 그 마운틴 라이언 사람 다치게 하고 또 반려동물 죽이고 이런 여러 마음 아픈 소식도 종종 들리지만요. 한때 사랑받은 그 마운틴 라이언도 있었죠. 그러네요. P22. 네. 네, 근데 이게 2022년에 죽고 나서 30주년이 되는 해에 LA 주민이 자녀를 이제 그리피스 파크에서 열리는 그 P22 축제에 데리고 갔는데 자녀가 이렇게 물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마운틴 라이언은 용처럼 상상 속의 동물이냐라는 질문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네. 이미 마운틴 라이언 많이 줄어들고 있다고 하는데 LA에서 멸종된다고 해서 미국 전역에서 멸종되는 건 아니라고 전문가들은 말하고요. 또 코요테 포함한 다른 그런 동물은 LA에서 그나마 잘 지낼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거 완전히 무슨 공상 영화, 공상 소설 같은 얘기가 지금 벌어지고 있네요. 네. 근데 그게 언제라고요? 2050년 정도. 네. 앞으로 25년 후쯤 되겠네요. 멀지 않았습니다. 그때까지 살아야 할 텐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박현경 기자였습니다. 이슈 투데이. 네, 오늘 심장내과 전문의 조재영 박사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야기는 콜레스테롤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해 주셨는데 LDL-C라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나쁜 콜레스테롤이라는 게 있다고 하는데 이게 도대체 나쁜 콜레스테롤이 뭡니까? 네네. 일단 저희가 이제 콜레스테롤이라고 얘기하면 이제 피에는 여러 종류의 콜레스테롤이 있거든요. 네. 그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나쁜 콜레스테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LDL 콜레스테롤, 영어로는 Low Density Lipoprotein 콜레스테롤, 그래서 보통 그냥 LDL 아니면은 나쁜 콜레스테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네. 이 콜레스테롤이 이제 심장병과 뭐 중풍 그런 관계가 가장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쁜 콜레스테롤이 높으면 높을수록 이제 심장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높아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약을 쓸 때 이 나쁜 콜레스테롤을 많이 낮추는 그런 약을 저희가 이제 선택을 하고 있고요. 네. 이런 나쁜 콜레스테롤 말고도 우리 저희 피에는 이제 좋은 콜레스테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HDL, 영어로는 High Density Lipoprotein이라 그래서 HDL 콜레스테롤도 있고 또 이제 흔히 얘기하는 중성지방 트라이글리세라이드 TG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네. 이렇게 크게 이렇게 세 가지 종류의 콜레스테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쁜 콜레스테롤, 좋은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이 세 가지 콜레스테롤을 합해서 저희가 이제 총 콜레스테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나쁜 콜레스테롤, 이거를 이제 낮추는 게 가장 중요하겠고요. 최근에 제가 이제 소개드릴 기사는 저번 주죠. 9월 4일 날 이제 그 과학 잡지 중에서 유명한 네이처라는 잡지에 나온 그런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있었는데요. 이제 영국에 있는 과학자들이 이제 쥐 실험을 했어요. 네. 쥐 실험을 했는데 쥐가 이제 어린 쥐를 사용해서 이제 저희가 흔히 말하는 서구식 다이어트, 웨스턴 다이어트, 그러니까 주로 이제 지방이 많고 야채나 탄수화물이 적은 그런 서구 다이어트를 이 쥐에게 이제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네네. 한 그룹은
쥐가 어릴 때 아주 어린 쥐부터 그런 서구식 다이어트를 줬고 다른 그룹은 이 쥐가 어느 정도 컸을 때 그때 이제 서구식 다이어트를 줬거든요. 네. 그 두 쥐를 비교해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서구식 다이어트를 섭취한 쥐들이 늦어서 서구식 다이어트를 섭취한 쥐보다 훨씬 더 심장병 유병들이 높았거든요. 혈관을 떼어서 검사를 했을 때 네. 이 동맥경화라고 말하는 그런 플라크 그런 것들이 혈관에 더 많이 침착이 돼 있었고요. 네. 그리고 그 플라크 사이즈도 굉장히 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연구자들이 이제 주장하는 바는 이런 서구식 다이어트가 위험은 한데 나이가 들어서 서구식 다이어트를 섭취하는 것보다는 젊어서부터 서구식 다이어트를 섭취했을 때 좀 더 심장에 그런 무리가 가는 질병들이 많이 생기더라. 예, 그런 굉장히 흥미로운 연구를 이제 발표를 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 서구식 다이어트를 어렸을 때부터 꾸준히 주지 않고 띄엄띄엄 줬었어요. 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아니면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줬을 때 나이가 들어서 매일매일 먹었을 때보다 더 안 좋다. 그런 연구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결론은 서구식 다이어트를 어렸을 때부터 섭취하면 그게 이제 꾸준히 섭취하지 않고 뭐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먹었을지라도 어렸을 때부터 이제 그런 심장병 유발 요인이 커지는 거죠.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생각해야 될 바는 이제 주로 이제 젊은 친구들,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런 친구들이라 할지라도 서구식 다이어트를 간헐적으로 섭취를 해도 심장이 굉장히 안 좋은 그런 연구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서구식 다이어트는 굉장히 몸에 안 좋은 걸로 계속 그렇게 이제 연구 결과가 발표되고 있습니다. 네, 서구식 다이어트라고 하셔서 우리가 그 체중을 줄이는 다이어트하고 좀 헷갈릴 수가 있겠는데요. 서구식 네네. 다이어트가 어떤 건지 한번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네. 일단 서구식 다이어트라 그러면 어떤 정확한 정의는 없는데요. 네. 저희가 이제 서구식 다이어트라고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가 말하는 햄버거, 그죠? 감자튀김 햄버거, 콜라 이런 네. 거, 아니면은 스테이크, 프라이 이런 굉장히 이제 기름기 많은 음식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이팻 다이어트를 보통 저희가 서구식 다이어트라고 하고요. 아, 네. 네네. 주로 이제 단백질과 탄수화물이 적고 굉장히 팻이 많은 그런 다이어트를 서구식 다이어트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박사님, 최근에 흥미로운 기사가 하나 있어갖고요. 궁금한데, 네. 워렌 버핏이요. 초등학생처럼 먹는다. 지금 96살인가 그런데요. 맞아요, 코카콜라 맞아요. 사탕 뭐 이런 거 먹고 하루에 뭐 코카콜라를 뭐 12온스를 뭐 몇 개를 먹고 시즈 캔디 좋아하고 막 그런데도 내 주치의사들은 다 세상을 떠났는데 나는 이렇게 건강해 그런단 말입니다. 이런 거를 네네네. 들어보면 이게 과연 유전이 굉장히 중요한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박사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네, 굉장히 좋은 질문이시고요. 저도 이제 주식시장에 관심이 많아서 워렌 버핏 이야기를 잘 듣는데 96세인가 그렇죠? 네, 맞습니다. 96세인가 그런데 아직까지도 코카콜라 마시고 맨날 주주총회에서 코카콜라 자기 마시면서 주주총회 하고 네. 그리고 뭐 맥도날드 이런 데도 가고 막 그러거든요. 예, 햄버거 엄청 근데 좋아한대요. 그분은 네. 맞아요. 그분은 유전적으로 굉장히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경우를 보고 그렇게 일반화시키기엔 굉장히 위험한 거고요. 제가 일례로 저도 이제 환자분들을 많이 보는데 네. 최근에 어떤 분이 가슴이 아프셔서 오셨는데 70세, 80세신가 된 어르신분이고 고혈압, 당뇨, 담배까지 피시는데 제가 네. CT를 찍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CT가 완전 정상으로 나와서 아, 혈관이 막힌 게 하나도 없대요. 어머나. 그래서 그런 분은 진짜 유전적으로 이런 어떤 심장병에 저항성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의 연구 결과, 한 분의 그런 그 관찰 결과를 모든 사람한테 적용을 해서 담배 펴도 되고 당뇨가 10년, 20년 돼도 한다 이런 거는 굉장히 무리가 있고요. 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보통 연구를 할 때는 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진 않고 보통 예. 1000명, 2000명, 많게는 10,000명, 20,000명을 해야 그렇게 한 명의 그런 어떤 아웃라이어, 어떤 예외적인 경우를 소멸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워렌 버핏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뭐 파이낸셜하게 축복받으신 분이기도 하지만 이제 메디컬리 건강학적으로 축복받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 결과를 모든 사람한테 적용하면 큰일 나겠습니다. 네. 그러면요, 박사님이 지금 오랫동안 진료를 하면서 많은 환자분들을 만나셨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네. 예외적인 그런 분을 몇 분이나 만나보셨어요? 저 굉장히 많이 만나고 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예. 근데 그런 분은
굉장히 좋은 분이죠. 예외적으로 굉장히 좋으신 그러니까요. 분이고 예. 또 제가 만나시는 분 중에 예외적으로 안 좋으신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네. 나이가 뭐 40대 초반인데 예. 고혈압도 없고 당뇨도 없고 담배도 안 피고 음흠. 근데 가슴이 아파서 제가 CT를 찍어보니까 혈관 중에 하나가 뭐 95% 막혀 있고 이런 분들도 많거든요. 이런 네. 분들은 예외적으로 굉장히 안 좋으신 분들이죠. 이런 분들은 아마 유전학적으로 콜레스테롤 그리고 심장병에 취약한 유전자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나이가 젊으신데도 심장병을 앓으시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분들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이제 증상이 있으시면 젊으시더라도 바로바로 주치의 선생님 보시고 심장내과 선생님 보셔서 최선의 빨리빨리 진료를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게 내력을 살펴보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 보네요. 왜 이렇게 그렇죠. 어떤 젊은 분들을 이렇게 저 예전에 왜 담배 끊으십시오 하면 하던 얘기가 꼭 있죠. 뭐예요? 공초 오상순 선생은 고령에도 담배 피시고 뭐 건강하시게 뭐 사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게들 네네. 얘기를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네. 그게 어떻게 보면 일종의 변종이죠. 변종. 그렇죠. 네, 저도 변종이에요. 가끔 보다가 예. 70세, 80세까지 담배 매일 한 갑씩 피시는데 건강하신 분들이 있어요. 정말. 네. 와. 그런 분들도 제가 CT 찍으면 혈관에 동맥경화도 하나도 없고 네. 글쎄, 그러니까 그건 또 그런 분들도 변종이니까. 마찬가지로 유전적으로 굉장히 축복받으신 분이고요. 네. 근데 그런 분의 그런 한 일례를 모든 사람에 이제 적용하기에는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요. 그렇다고 제가 네. 모든 분들한테 담배를 피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가게에 그런 좀 약간 변종적인 그런 분이 계시면 자손이 나도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도 되나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안 되고. 되죠. 안 되는 거죠. 그래도 최대한 안 되죠. 안 되죠. 절대 안 되고. 네. 그리고 최대한 건강한 습관을 네, 유지해야 네. 그리고 지금 찾아보니까 공초 오상순 시인도 돌아가신 연세가 71예요. 그 당시에는 그 당시에는. 오래 사신 거지만 네. 요즘에 71에 운명하셨다 그러면은 야 일찍 돌아가셨다 이거 그러죠. 너무 일찍 돌아가셨네 그러지 맞아요. 않습니까? 그렇죠. 맞아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런 거 믿을 거 하나 아무것도 없고요. 네. 그리고 콜레스테롤 약은 젊었을 때부터 먹어야 됩니까? 그러면은 그래서 제가 이 연구 결과를 마찬가지로 이 연구 결과를 모든 분들에게 적용하기는 굉장히 곤란하지만 네. 저는 심장내과 의사로서 예방에 초점을 기울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콜레스테롤 약은 굉장히 안전한 약이에요. 부작용도 거의 없고 콜레스테롤 낮춤으로 해서 우리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약이기 때문에 이제 아예 안 먹어도 되는 경우는 안 드셔도 되지만 저희가 이제 환자를 보다 보면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저는 그런 분들한테는 이제 가급적이면 드시도록 권유를 하죠. 그래야 이제 심장질환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거 저도 사실은 먹고 있습니다만은 그걸 먹은 다음부터 근육통이 와요. 아. 네, 어떻게 해요? 맞습니다. 이 부작용 중에 하나가 근육통이 있는데 예. 근데 굉장히 조심하셔야 될 게 이제 보통 근육통을 잘 모르고 지내시다가 이 약을 먹은 다음에 이 약의 부작용을 찾아보니까 근육통이 있더라. 그래서 이 약 부작용 때문에 근육통이라고 막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약을 끊고 근육통이 어떤지 한번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약을 끊었는데도 근육통이 계속 있다. 그러면 그건 약 때문에 오는 근육통은 아니고요. 원래 근육통이 있으신 거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제가 다시 드시라고 얘기를 하고. 저도 그 당장 한번 네. 저 테스트 해봐야 되겠네. 네, 약을 끊고 근육통이 정말 감쪽같이 사라졌다. 음.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근육통 때문에 이제 약 때문에 근육통이 있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런 네. 경우에도 스타틴 말고 좋은 약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치의 선생님들 보셔서 다른 대체약으로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알겠습니다. 네, 나쁜 콜레스테롤을 없애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나쁜 나쁜 다시 한 번만 콜레스테롤 얘기해 주시겠어요? 나쁜 콜레스테롤을 없애려면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네. 일단은 약 드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일상 생활 습관을 많이 고치라고 권유를 드리는데요. 네. 일단 서구식 습관을 좀 피하셔야 돼요. 지방이 많은 음식들, 고기, 네. 그다음에 뭐 크림, 치즈 그런 지방이 많은 식단을 좀 피하셔야 되고 또 동물성 식단도 피하시고 가급적이면 식물성 식단으로 유지하셔야 되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거는 운동을 하셔야 돼요. 아, 운동. 네.
역시. 운동을 꾸준히 하셔야 네. 나쁜 콜레스테롤이 줄어들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음식은 맛있는 거를 들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건강한 거 마, 드셔야 됩니다. 맛있으면 다 독이에요.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심장내과 전문의 조재영 박사 함께했습니다.